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독서 개념학습 2강 마지막입니다. 2강에 수록되어 있는 마지막 글 뇌과학과 법 지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나쁜 새끼. 그런데 그 나쁜 새끼가 뇌의 이상에 의한 정신질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이것을 이유로 삼는 거죠.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 뇌의 이상 탓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빡치겠죠. 자, 그다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질문을 했죠. 이러한 것을 서술상의 특징 확인하는 문제에서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앞서 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뇌과학이다. 뇌과학 연구는 인간의 의도나 행동과 연관된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무엇을 밝혀낸다?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온 법의 입장에, 그러면 기존의 법의 입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로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존의 법의 입장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좀 빡치잖아요, 솔직히. 여러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논의를 이 글에서 언급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1문단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 문단 가보겠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인지과학, 심리학, 철학 등의 영역과 연결되어 인지과학, 심리학, 철학 등의 영역과 연결되어 인간의 심리, 사고, 행위 등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 뇌과학의 특징이다. 시각, 청각 등의 기본적인 감각 경험은 물론 특정한 행위나 고차원적인 인지활동, 다양한 감정 등이 뇌의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무엇의 영향이 크다? 뇌 영상 기술의 힘이 크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하죠. 그 다음 MRI 등은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양정자 방출 단층 촬영,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등의 뇌 영상 기술은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뇌과학이 발전이 될 건데, 뇌과학에서는 뇌 기능과 정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구사나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활동, 그러면 인지활동이 무엇인지도 출제할 수 있겠죠. 언어구사나 추론입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거짓말, 협동, 경쟁과 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 그러면 모두 출제할 수 있겠죠. 사회적 행위가 무엇인지도 출제할 수 있겠죠. 난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구조나 활동의 차이 등을 연구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뇌 영상 기술의 발전 때문에. 여기까지가 2문단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3문단 가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었던 뇌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PT나 fMRI와 같은 최신형 뇌영상 기술이 제공하는 뇌영상 증거물이다. 이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뇌 영상 증거물은 주로 정신 이상으로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내 의지가 아니다, 너의 문제다라는 거죠. 형사상 책임의 필수 요건인 고의를 고의적이었다, 고의적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 즉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증거물로 제시되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무엇이? 여기 있는 뇌 영상 증거물이. 그러나 뇌 영상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뇌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아, 무엇으로 삼아? 근거로 삼아 뇌 영상 자료의 법정 도입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술 발전의 공로가 큰 로코테티스는 이 기술로 생산된 뇌 영상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한계가 감춰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fMRI 영상에서 활성화된 영역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영역이 특정한 인지 과정에 선택적으로 기능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서 뇌 영상을 법정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법학자 중에서도 뇌 영상이 특정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이용됨으로써 형사상의 증거로 활용되는 데는 여러 한계를 들어서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답니다. 이들은 반대하는 학자들은 뇌의 특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범죄 행위 사이의 엄격하고 세밀한 인과관계를 결정적으로 증명해낼 실험 결과가 아직 없다. 이 실험 결과는 아직 없다. 그 다음 뇌 영상은 범죄 시점 이후의 뇌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후다, 저지르고 나서 촬영을 한다라는 거죠.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범의를 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로 반대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산문단. 봐야 될 것들이 조금 많네요. 자, 그 다음 사문단 가볼게요. 한편 뇌과학의 문제와 법의 문제를 분리하자. 뇌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모스는 뇌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지른다. 뇌과학 연구들이 인간의 법적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법 체계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뇌과학 연구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뇌과학 연구는 법적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법 체계를 변경시키는 데는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 영역에서 추구하는 책임은 인간의 정신 상태보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설령 뇌에 손상이 있다고 해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뇌에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적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윤리학자인 가자니가 역시 법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자니가가 이와 같이 주장한 이유는 그가 인간의 행동에 관한 뇌과학적 설명들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개인의 뇌 내지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핵심은 이거죠. 무엇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4문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죠. 5문단 가볼게요. 뇌 영상이 법정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들이 뇌 영상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논쟁과 판단 속에서 과학적 결과물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하지는 못한다. 전면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뇌 영상을 포함한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률가들과 과학자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뇌 영상이 학문적인 엄밀성이나 철학적인 당위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보다는 무엇에 집중했다? 법적 증거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느냐? 이것에 집중했다. 뇌 영상 증거가 법정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만약 증거 능력을 보이며 뇌과학 지식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나 추측보다 정확한 것으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법에서의 뇌 영상의 의미와 증거 능력은 과학이 독립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쟁과 실행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문단 정리되어 있는데요. 활용하시고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